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깊이.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고 나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위에는 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수백, 수천이 아닙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 은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에는 관측 가능한 영역 안에만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제 의미를 잃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방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살입니다. 생명은 거의 그 즉시, 지질학적으로 말하자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행성들이 형성되고 사라지는 동안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는 우주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둘 다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심오한 질문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외계인들은, 다른 문명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오래되었다면 분명 생명은 다른 곳에서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먼저, 훨씬 더 먼저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신호를 보내고 우주를 탐험하고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1950년입니다. 여름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이곳은 불과 몇 년 전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물리학자들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엔리코 페르미였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원자로를 처음 만든 사람,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 그들은 UFO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비행 접시 목격담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담 섞인 대화였습니다. 가벼운 점심시간의 잡담. 그러다 갑자기 페르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they?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산, 확률, 그리고 침묵. 페르미는 간단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은하는 넓습니다. 별은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생겨나고 진화하고 지능을 가지고 기술 문명을 이룰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런 문명은 수없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우리보다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우주를 탐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신호를 보내며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없다 해도 아광석 우주선으로도 우리 은하 전체를 탐사하는 데는 몇백만 년이면 충분합니다.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호도 없고 우주선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지구는 방문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관측적으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의 점심시간 퍼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어떤 답이든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운명까지도.
가능한 설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은 극히 드문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능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아직 그들의 신호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설명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필터라는 개념. 이것은 로빈 헨슨이라는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가 1996년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시작해서 우주를 식민화하는 문명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 아주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거기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과거에 있다면 우리는 운이 좋은 존재입니다. 극히 드문 예외,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지점까지 도달한 존재. 하지만 만약 그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거의 모든 문명이 넘지 못하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주의 고요함은 어쩌면 무언가 끔찍한 것이 일어났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생명은 시작되었지만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지능은 나타났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별빛입니다. 그중 일부는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저 이 고요함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금 앞에서. 페르미의 질문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그 대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발견씩,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우주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주에서 별이 태어날 때 그것은 장엄한 광경입니다. 거대한 분자 구름이 중력의 손길 아래 천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모여듭니다.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충돌하며 헬륨으로 변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빛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별이 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너무 빨리 죽습니다. 생명이 진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그리고 그동안 별은 안정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너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방사선을 내뿜지 않으면서. 우리의 태양은 그런 별입니다. G형 주계열성, 중간 크기, 중간 온도, 약 100억 년의 수명을 가진. 지금은 그 삶의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생명에게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증발합니다.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생명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생명은 액체 상태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거주 가능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골디락스 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지역. 지구는 그 지대 안에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이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는 금성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섭씨 460도의 지옥. 조금만 더 멀었다면 화성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사막. 하지만 위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성은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중력이 약해서 대기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보호막이 없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표면을 강타합니다. 온도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물은 증발하거나 얼어붙습니다. 너무 크면 행성은 너무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깁니다.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이 됩니다. 단단한 표면도 없습니다. 지구는 다시 한번 적절합니다. 충분히 커서 대기를 유지하지만 너무 크지 않아서 가스 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는 놀라운 것입니다. 질소와 산소,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걸러냅니다. 온실 효과가 있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그리고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의 핵은 액체 철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를 벗겨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성은 자기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지금은 얇고 차갑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 대부분의 행성에 비해 위성이 너무 큽니다. 이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킵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울기는 혼란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기후는 극단적으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생명이 진화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아직 젊었을 때 화성 크기만 한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파괴였습니다. 지구 표면의 일부가 우주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 파편들이 모여서 달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만약 그 충돌이 조금 다른 각도였다면, 조금 다른 속도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조건은 계속 쌓입니다. 목성 같은 거대 행성도 필요합니다. 바깥쪽 궤도에 있으면서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겨 안쪽 행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충돌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멸종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수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거주 가능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어떤가요? 대기는 있나요? 자기장은요? 달은 있나요? 안정적인 기후를 가질 수 있나요? 각각의 조건은 확률을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대입니다. 무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별, 적절한 행성, 적절한 위치, 적절한 크기, 적절한 대기, 적절한 자기장, 적절한 위성, 적절한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우주에는 별이 많습니다. 행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적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필터는 이미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대부분 행성들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큽니다. 대기가 없거나 자기장이 없거나 안정성이 없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탈락한 것입니다. 행운과 우연,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주는 무작위입니다. 물리 법칙은 결정론적이지만 초기 조건은 우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 별이 태어나는가? 어떤 원소들이 모이는가? 충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는 극히 좁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는 우주에 가능한 모든 조건에 비하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는 바늘귀를 통과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약 40억 년 전의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오늘날의 지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을 것입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는 뜨거웠습니다.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유성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1953년 시카고 대학교. 젊은 대학원생 스탠리 밀러는 그의 지도교수 해럴드 유리와 함께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원시지구의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리 플라스크에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불꽃을 통과시켰습니다. 번개를 모방한 것입니다. 며칠 후 플라스크 안의 물은 색이 변했습니다. 분석해보니 거기에는 아미노산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로부터 단지 에너지를 가하는 것만으로 생명의 재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만으로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학과 생명 사이의 경계입니다. 언제 분자들의 집합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정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생명은 대사를 합니다. 에너지를 섭취하고 사용합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합니다. 스스로를 복사하는 능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복제 분자.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자가 우연히 자신과 같은 분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바로 진화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변이, 선택, 복제, RNA 세계 가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은 DNA를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RNA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어쩌면 RNA 하나가 모든 것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RNA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동시에 촉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복제하는 RNA 분자, 그것이 첫 번째 생명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무작위로 분자들이 모여서 우연히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희귀해서 우주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유일한 사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우리가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기 복제 분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빠르게. 지구가 형성된 지 약 5억에서 8억 년 이내에 생명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이것은 거의 즉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쉽게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원시 바다에서 어떤 장소에서 뜨거운 열수구 근처였을 수도 있고 얕은 웅덩이였을 수도 있고 점토 표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하지만 그 속삭임은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복제되고 변이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필터일 수 있습니다. 아비오제네시스,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전환. 어쩌면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개의 행성이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극히 일부에서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는 죽은 행성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과 대기를 가진 완벽한 조건을 갖춘, 하지만 생명이 없는 세계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기다렸지만 불꽃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화학은 복잡해졌지만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곳에, 생명이 시작된 곳에. 우리는 그 최초의 분자의 후손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복제와 변이의 결과, 끊어지지 않은 사슬, 원시바다의 물결을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뜨거운 물, 그 안에 떠다니는 수조 개의 분자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단 하나가 복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요한 우주에서 한 행성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그것은 여전히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언젠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세포가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 38억 년 전의 암석에서 우리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미생물들이 만든 층층이 쌓인 구조물. 그것은 생명이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분자가 아니라 세포, 막으로 둘러싸인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작은 우주, 세포막. 이것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 안과 밖을 나누는 것. 막이 없다면 분자들은 그냥 흩어집니다. 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응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이 있으면 내부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대사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세포막은 아마도 단순한 지방 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지방 분자들은 자연스럽게 작은 구형 구조를 만듭니다. 소포, 그 안에 자기 복제 분자가 갇히면 그것은 원시적인 세포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항해서. 무질서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질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최초의 생명체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을까요? 태양에서.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광합성은 너무 복잡합니다. 초기 생명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화학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화학 영양생물. 열수구 근처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사. 이것은 생명의 엔진입니다. 분자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추출하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자신을 유지하는 것. 끊임없는 순환. 멈추면 죽습니다. 그리고 복제. 세포는 성장합니다. 충분히 커지면 둘로 나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정교함이 있습니다. DNA를 복사해야 합니다. 막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세포는 죽습니다. 초기 생명은 원핵 생물이었습니다. 박테리아와 고세균, 핵이 없는 세포. 구조가 단순합니다. DNA는 그냥 세포질 안에 떠다닙니다. 복잡한 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20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20억 년. 인류 역사 전체가 수십만 년입니다. 그에 비하면 20억 년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진화는 멈춘 것처럼 보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핵 생물은 이미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번식하고 적은 자원으로 살아가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화는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화는 목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더 복잡해지려는 욕구도 없습니다. 진화는 단지 생존과 번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단순한 형태가 잘 작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구는 미생물의 행성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로 가득했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자라났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천천히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산소가 바다의 철과 반응해서 침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에는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의 철이 다 소진되자 산소가 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산화 사건. 약 24억 년 전, 이것은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생명체 대부분에게 산소는 맹독이었습니다.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세포를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산소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흡. 이것은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포는 단순했습니다. 원핵 생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화되었습니다. 다른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같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백만 년이 수천만 년이 되고 수천만 년이 수억 년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돌고 돌았습니다. 별은 떠올랐다 졌습니다. 바다는 출렁였습니다. 미생물은 살고 죽고 복제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변화 없는 안정.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그저 미생물의 행성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관찰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주의 다른 행성들에서도 생명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들도 여기서 멈췄을까요? 미생물은 나타났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 채 영원히, 어쩌면 우주는 미생물 행성들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있지만 이야기가 없는 곳들, 의식이 없고 문명이 없고 신호도 없는 곳들, 그저 끊임없이 복제되는 세포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만약 그렇다면 페르미 역설은 설명됩니다. 생명은 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은 극히 드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우연에 의존합니다. 지구는 20억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단 한 번.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약 18억 년 전 어딘가의 바다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삼켰습니다. 이것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세포들은 서로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삼켜진 세포가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 처음에는 기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변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공생, 삼켜진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산소 호흡을 통해서 숙주세포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윈윈이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두 세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켜진 세포는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자체 DNA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많은 기능을 숙주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신만의 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 모든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동물, 곰팡이, 원생생물 모두,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상, 그 18억 년 전의 사건. 이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한 번. 20억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살고 죽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공생, 이 영구적인 결합은 단 한 번만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은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조건이 너무 특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확률이 너무 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진핵세포는 한 번 나타났고 그것에서 모든 복잡한 생명이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구는 여전히 미생물의 행성일 것입니다. 복잡한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곰팡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핵세포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에너지로 세포는 더 크고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DNA를 막으로 보호하는 것, 복잡한 기관들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골지체, 소포체, 리소좀. 복잡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너지입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에너지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핵생물은 다양화되었습니다. 다른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다른 생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또 그것이 일부는 광합성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공생 사건을 통해서 엽록체, 또 다른 삼켜진 박테리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단세포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다세포로 가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가 위대한 필터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엔도심비오시스, 영구적인 공생. 이것은 너무 희귀하고 너무 우연적이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대부분 행성에서 생명은 원핵 생물 단계에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개의 은하, 각 은하에 수십억 개의 별, 많은 별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거주 가능합니다. 그중 일부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번성합니다. 바다는 그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핵세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 행성들은 조용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식도 호기심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는 복제, 세대에서 세대로 변화 없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곳에, 두 세포가 하나가 된 곳에,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수십억 년 후 우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포 안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한때 독립적인 생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공생은 완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별들 중 일부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행성들 중 일부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두 세포가 하나가 되는 기적. 어쩌면 우리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극히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합니다.
복잡성은 쉽지 않습니다. 우연이 필요합니다. 행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핵세포가 나타난 후에도 변화는 느렸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진핵생물은 여전히 단세포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독립적으로. 하지만 생존에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방법. 성적 번식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무성생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신을 복제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유전자의 절반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은 진화했을까요? 답은 다양성입니다. 무성생식은 클론을 만듭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변합니다. 질병이 나타납니다. 기생충이 적응합니다. 만약 모두가 똑같다면 한 개체를 죽이는 것이 모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은 뒤섞습니다. 유전자를 재조합합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운 조합을 만듭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보험입니다. 어떤 조합은 운이 좋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성은 복잡합니다. 두 개체가 만나야 합니다. 호환되어야 합니다. 유전자를 절반씩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결합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비용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유지되었습니다. 다세포성. 이것은 또 다른 도약이었습니다. 세포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것, 분리되지 않는 것. 처음에는 단순한 집합이었을 것입니다. 몇 개의 세포가 서로 달라붙어서 어쩌면 점액으로, 어쩌면 우연히, 하지만 이것이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더 큰 몸은 포식자에게 덜 취약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분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세포는 먹이를 얻고 다른 세포는 번식을 담당하는 식으로. 하지만 협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신. 다세포 생물에서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이익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세포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분열하는 것,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규칙을 어기는 것, 통제 없이 분열하는 것, 협력을 파괴하는 것. 다세포 생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아덴토시스.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세포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손상되었을 때, 감염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이것은 희생입니다. 개체를 위한 희생,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놀랍습니다. 세포는 자신의 복제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포기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세포의 유전자는 다른 세포들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체가 살아남으면 유전자도 살아남습니다. 개별 세포보다 더 큰 단위가 선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약 6억 년 전 에디아 카라기. 최초의 복잡한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부드러웠습니다. 뼈대가 없었습니다. 바다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이상한 형태들, 잎사귀 같기도 하고 매트 같기도 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캄브리아기 대폭발. 약 5억 4천만 년 전 갑자기, 지질학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다양성이 나타났습니다. 단단한 껍질, 뼈대, 눈, 이빨, 포식과 피식의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느린 다양화. 하지만 그 이전의 수십억 년에 비하면 빠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 시기에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큰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포식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방어가 필요해졌습니다. 생태계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빈 틈새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 필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세포성은 여러 번 독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동물에서, 식물에서, 곰팡이에서, 조류에서. 그것은 비교적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다세포성, 수백만 개의 세포를 가진 생물, 전문화된 조직과 기관을 가진 생물, 이것은 훨씬 더 드뭅니다. 그리고 지능으로 가는 길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캄브리아기의 많은 계통들이 멸종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 중 대부분은 지능을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메페류. 그들은 5억 년 넘게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단순한 몸, 단순한 생활.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터 먹이, 번식,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산호를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암초를 만듭니다. 생태계의 기반이 됩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해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신경계, 중앙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화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복잡함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지능으로 향하는 길이 없습니다. 각 생물은 단지 자신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려고 할 뿐입니다. 만약 단순한 것이 작동한다면 단순함이 유지됩니다. 수많은 진화의 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멸종 또는 정체, 변하지 않는 형태로 수억 년을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화석들. 상어는 4억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어는 2억 년. 그들은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력은 다세포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이었습니다. 통제를 잃으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암처럼, 반역하는 세포들처럼 균형은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화는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복잡함보다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보다 지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어떤 계통에서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신경이 발달했습니다. 뇌가 커졌습니다. 행동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였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능은 한 번 또는 기껏해야 몇 번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기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왜 지능은 이렇게 드문가? 이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필터입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약 1400억 개의 뉴런, 수조 개의 연결, 끊임없는 전기 신호, 패턴 인식, 추상적 사고, 언어, 의식.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휴식 시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진화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뇌가 생존과 번식에 충분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큰 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복잡성, 도구 사용, 언어, 요리, 각각이 뇌의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도 지능적입니다.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협력해서 사냥합니다. 문화를 전달합니다.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코끼리는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죽은 동료를 애도합니다. 문어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미로를 탐색합니다. 탈출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기술 문명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손입니다. 정교한 조작 능력. 돌고래는 똑똑하지만 지느러미로는 도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사용하지만 인간의 손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문어는 촉수를 가지고 있지만 수중에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불.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요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리된 음식은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소화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더 큰 뇌를 지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가 커지면서 더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양성 피드백, 언어. 이것은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다릅니다. 문법이 있습니다. 추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인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관찰하고 배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문화적 진화.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돌도끼에서 우주선까지 단지 수만 년 만에. 하지만 모든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만약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바나가 확장되지 않았다면, 만약 직립보행이 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손이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해 보세요. 1월 1일에 지구가 형성됩니다. 2월 중순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11월까지 미생물만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다세포 생물이 나타납니다. 11월 중순에 공룡이 나타나고 11월 26일에 멸종합니다. 인류는 11월 31일 밤 11시쯤에 나타납니다. 모든 기록된 역사는 마지막 1분에 일어났습니다. 이 압축된 시간표는 보여줍니다. 지능은 늦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늦게. 그리고 우연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공룡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포유류는 작고 야행성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지능종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했지만 기술 문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능은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경에서 단순함이 더 낫습니다. 바퀴벌레를 보세요. 3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성공적입니다. 생존 측면에서. 그들은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 지능은 고독합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없습니다. 침팬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능적이었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사용했습니다.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약 4만 년 전 우리와 경쟁해서 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200만 년 가까이 존재했습니다. 불을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데니소바인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요? 운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호모사피엔스만이
기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지능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우연한 부산물, 특정 환경 압력에 대한 특정 반응. 만약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그 조건이 얼마나 자주 맞아떨어질까요? 생명이 나타나고 진핵세포가 진화하고 다세포성이 발달하고 복잡한 신경계가 생기고 큰 뇌가 진화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발달시키고 문화를 축적하고 기술을 만드는 것. 각 단계는 확률을 낮춥니다. 어쩌면 지능은 위대한 필터입니다. 너무 드물어서 우주 대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생명은 있지만 생각은 없습니다. 복잡함은 있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올려다보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질문하면서.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생각하는 존재로 가득하지만 우리만이 문명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에.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작은 무리로 살았습니다. 도구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삶은 단순했습니다. 느렸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0,000년 전.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착, 잉여 식량, 인구 증가, 도시, 문명, 글쓰기, 예술, 과학, 철학.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지만 여전히 변화는 느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르고 전쟁을 하고 왕국이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기술은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바퀴, 쟁기, 항해, 인쇄술, 그리고 산업혁명. 300년도 안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증기기관, 공장, 철도, 전신, 전기,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리고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 최초의 원자폭탄, 뉴멕시코 사막에서의 트리니티 실험. 오펜하이머는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버섯구름.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방사능, 낙진.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핵무기 경쟁, 미국과 소련, 수천 개의 핵탄두, 상호 확증 파괴, MAD. 미친 것 같은 전략. 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공포의 균형.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세계는 핵전쟁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13일 동안 케네디와 흐루쇼프 긴장, 협상, 간신히 피했습니다. 바실리 아르키포프라는 소련 해군 장교가 해거의 발사를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 번 오작동, 오해, 잘못된 경보. 그때마다 누군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운이 계속될까요? 핵무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 발명되면 그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확산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느리지만 확실한 재앙,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극한 기후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뭄, 홍수, 허리케인, 산불, 생태계가 변합니다. 종들이 멸종합니다. 산호초가 죽습니다. 해양 산성화, 식량 생산이 위협받습니다. 물 부족, 난민, 갈등, 악순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느립니다.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의지의 부족, 단기적 사고, 온도는 계속 오릅니다.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넘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메탄 방출, 얼음 반사율 감소, 양성 피드백, 통제 불능, 생명공학, 유전자 편집, CRISPR, 놀라운 가능성, 질병 치료, 수명 연장, 작물 개량. 하지만 또한 위험, 맞춤형 병원균, 생물 무기, 실수, 우연한 방출, 팬데믹. 코로나19를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온화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치사율이 낮았습니다. 만약 더 치명적인 것이 나타난다면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실험실 사고, 보안 실패, 악의적인 행위자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집니다. DNA 합성, 저렴하고 쉬워집니다. 지식은 퍼집니다. 통제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가장 최근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 기계학습, 신경망, 딥러닝, AI는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미지 인식, 언어 처리, 게임, 과학 연구, 의료 진단. 하지만 정렬 문제가 있습니다. AI의 목표를 인간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AI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방식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이퍼 클립 최대화 문제, 사고 실험입니다. AI에게 페이퍼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합니다. AI는 똑똑해집니다. 모든 자원을 페이퍼 클립으로 바꿉니다. 지구 전체를, 인간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명확합니다. AI는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단지 최적화할 뿐입니다. 주어진 목표를, 초지능 AI,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그것이 나타나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빠르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개미와 같을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그것이 우호적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렬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이킬 수 없이. 이 모든 위험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핵무기, 기후변화, 팬데믹, AI, 그리고 다른 것들도. 나노기술,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각각은 문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험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 간, 세대 간.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필터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 문명이라는 관문. 일단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자기 파괴의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면 전례 없는 수준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문명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붕괴합니다. 그들은
AI를 만듭니다. 그리고 통제를 잃습니다. 그들은 생물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방출합니다. 페르미 역설의 답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은 짧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라디오를 발명한 지 몇백 년 안에 사라집니다. 신호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10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신호는 100광년 반경으로 퍼졌습니다. 작은 거품, 은하 규모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100년, 1000년, 만년?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조용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충분히 발전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아직 대답을 들을 만큼 오래 존재하지 못한 시점. 우리는 창문 안에 있습니다. 짧은 창문. 그리고 그것은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계속됩니다. 침묵에는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어두운 것. 우주는 문명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크 포레스트 가설, 류츠신의 소설에서 나온 개념.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에 기반합니다. 차가운, 잔인한 논리. 우주를 어두운 숲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무들 사이에 수많은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는 무장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왜냐하면 숲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리를 낸다면 당신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냥꾼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쏠 것인가? 소통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냥꾼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평화적인가? 공격적인가? 그가 당신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을 위협으로 보는가? 소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공격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광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답을 받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수년입니다.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차이. 만약 다른 문명이 당신보다 1000년 또는 100만 년 앞서 있다면 그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당신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되 조용히 관찰하되 드러내지 않고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당하기 전에.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문명을 발견한다면 약한 것을, 덜 발전한 것을,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선택은 선제 공격입니다. 그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냉혹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입니다. 생존의 논리, 진화의 논리, 약육강식. 우주 규모에서 이것이 침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주는 문명으로 가득하지만 모두가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서로를 두려워하며 먼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CTI,
외계 지능 탐사.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호를 찾았습니다. 라디오 망원경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레시보 메시지. 1974년 M13 구상성단을 향해. 보이저 골든 레코드. 1977년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담아서. 이것은 현명한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 스티븐 호킹은 경고했습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은 위험할 수 있다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라고. 기술적으로 우월한 문명은 자비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또는 단순히 우리를 제거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으로서.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100년 넘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레이더 모두 우주로 새어나갑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숨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우리의 신호는 100광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년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품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는 아직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신호는 약해집니다. 거리에 따라 배경 잡음에 묻힙니다. 탐지하려면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들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크 포레스트 가설이 맞다면 그들은 찾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상대론적 타격.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된 발사체. 작을 수 있습니다. 바늘만한. 하지만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EMC 궤도. 속도가 빛에 가까우면 운동 에너지는 핵폭탄을 능가합니다. 방어 불가능합니다. 감지할 시간도 없습니다. 또는 자기 복제 기계. 폰 노이만 프로브. 우주를 여행하며 자신을 복사합니다. 각 복사본은 더 많은 복사본을 만듭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결국 은하 전체가 그들로 가득 찹니다. 목표를 찾으면 제거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능성입니다. 논리적 가능성. 만약 생존이 최우선이라면, 만약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관측. 우리가 다른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아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칠 수 있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습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습니다. 수감자의 딜레마. 우주 규모에서 협력이 최선이지만 배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불가능하면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문명은 가장 조용한 문명입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관찰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하를 탐사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문명, 우리 같은 신호를 보내는 문명,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선택압. 우주적 규모의 이것은 암울한 그림입니다. 희망이 없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명들은 더 자비로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협력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은하 공동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신호도 없고 방문도 없고 접촉도 없습니다. 침묵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입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신호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탐험할 것인가? 아니면 숨을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인가? 어둠의 숲. 그것은 단지 은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고 숲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리를 내며 위대한 필터. 우리는 이제 그것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만약 필터가 과거에 있다면, 우리 뒤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극히 드문 존재, 우주에서 거의 유일한. 어쩌면 필터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비오제네시스, 무생물에서 생물로. 확률이 너무 낮아서 우주 전체에서 몇 번만 일어난 것. 그렇다면 우주는 죽은 행성들로 가득합니다. 물과 대기를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또는 진핵세포의 진화, 엔도심비오시스. 단 한 번의 사건. 너무 우연적이어서 반복되지 않는. 그렇다면 우주는 미생물 행성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은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또는 지능의 출현, 큰 뇌, 언어, 기술. 너무 많은 우연이 필요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렇다면 우주는 동물들로 가득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우리는 특별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거의 혼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은하에서는,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심오한 외로움. 하지만 또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유일하다면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이라고.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 땐도 사라집니다. 우주는 다시 무의식이 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하지만 만약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아직 그것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매우 나쁜 소식. 그것은 우주의 생명이 흔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능도 흔한. 하지만 그들은 모두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곧 도달할 지점에서. 어쩌면 그것은 기술 문명의 자기 파괴입니다. 핵무기, 기후변화, 팬데믹, AI. 모든 문명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스스로를 없앱니다. 그리고 침묵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묘비들의 침묵. 수많은 문명이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입니다. 우리의 차례. 이것은 공포스럽습니다. 실존적 공포. 하지만 또한 동기부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쩌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실수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험을 봅니다. 핵무기는 여기 있습니다.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가능합니다.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터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음 100년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침묵이 될지. 페르미 역설의 가장 무서운 답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필터는 미래에 있고 거의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주는 조용합니다. 짧게 빛나다 사라진 문명들의 잔해로 가득. 우리는 그 목록에 추가될 것입니다. 곧.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협력할 수 있을지도, 현명해질 수 있을지도, 기술의 속도만큼 빠르게, 우주적 책임, 이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든 아니든 우리는 중요합니다. 지구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수없이 많은 우연, 그 모든 것이 우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주를 위해. 만약 우리가 정말 유일하다면 우리의 소멸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 선택.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더 많이 만들거나, 기후를 안정시키거나 파괴를 가속화하거나, AI를 안전하게 발전시키거나 통제를 잃거나, 협력하거나 갈등하거나. 각 선택은 중요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명의 미래를, 희망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도전은 엄청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생존을 압도합니다. 국가적 이익이 지구적 필요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또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달에 갔습니다. 천연두를 근절했습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코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빨리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충분히 현명해질 수 있는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위대한 필터를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문명으로서 우리 자신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서로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행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테스트입니다.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윤리적 능력, 지혜, 자제, 연민, 장기적 사고. 우주는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매일 각 행동으로, 각 결정으로.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인류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며, 어쩌면 다른 문명을 만나며 평화롭게, 또는 어쩌면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수십억 개. 각각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주의 고요함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기원을 거쳐 복잡성의 도약을 지나 지능의 출현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왔습니다. 위대한 필터,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능성을,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놀라운 우연의 산물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수없이 많은 행운의 순간들. 별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행성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생명이 시작되고, 세포가 합쳐지고, 복잡성이 나타나고,
지능이 진화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률은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의 기술과의 씨름, 우리의 본능과의 대결. 우주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은 모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답이든 그것은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책임에 대해,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쩌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또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또는 슬픔을,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 이 모든 감정이 타당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우주 역사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만큼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측한다는 것, 보는 것, 우주를 향해 눈을 뜨는 것.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최초의 인간이 밤하늘을 올려다본 순간부터,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신비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측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측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바빌론의 천문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마야의 사제들, 중국의 천문관들 모두가 하늘을 기록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일식과 월식을, 해성의 출현을. 코페르니쿠스가 왔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을 재정의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휘어진 기하학이라고. 우리는 계속 관측했습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더 깊이. 허블 망원경, 전파 망원경, 적외선 관측, X선 천문학.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기억하세요. 최초의 불. 수십만 년 전 어떤 조상이 나무를 비벼서, 또는 돌을 쳐서 불꽃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그 불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요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식자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신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멀리서도 보이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착촌이 생겼습니다. 마을이, 도시가. 밤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횃불, 등불, 촛불.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산업혁명, 전기. 도시 전체가 빛났습니다. 밤에도 낮처럼. 위성에서 보면 지구는 빛의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대륙의 형태를 그립니다. 문명의 지도를. 그리고 전파. 마르코니가 처음 신호를 보냈습니다. 1995년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 라디오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방송, 통신, 그 신호들은 우주로 새어나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빛의 속도로 확장하며 텔레비전, 레이더,
위성통신, 휴대전화, 와이파이. 우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호로, 정보로, 소음으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전자기적으로 100년 넘게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게. 대부분 우리는 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전파로, 열로, 간적은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백광년의 거품.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을 기억하세요. 관측자 효과. 무언가를 관측하는 행위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파동이 입자가 됩니다. 확률이 확정이 됩니다. 관측은 개입입니다. 은유적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빛을 내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도 관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그들의 망원경으로, 그들의 탐지기로 우주를 스캔하며 생명의 징후를 찾으며.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전파를, 우리의 대기 조성을, 산소와 메탄, 생명의 징후, 그리고 기술의 징후, 인공적인 신호들을 우리는 눈에 띕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 주변의 자연 배경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관심을 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크 포레스트를 기억하세요. 숲에서 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 어쩌면 현명하지 않은 것. 스티븐 호킹이 경고했습니다. 적극적인 세티는 위험할 수 있다고. METI, Messaging to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 일부 과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는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들의 의도를 모른다고.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우리는 이미 100년 넘게 신호를 보냈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숨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리고 논쟁은 계속됩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릴 권리가.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망원경으로 우리의 신호를 분석하며 우리를 평가하며 위협인가, 기회인가, 아니면 단지 호기심의 대상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 하지만 가능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관측당한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눈들이 판단하는. 어쩌면 우주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험 대상입니다. 관찰되고 있는, 개입 없이. 아직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보기 위해. 우리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할지. 어쩌면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문명의 성숙도를 다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다룰 수 있는지, 우리가 은하 공동체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들은 단지 기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경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이제 우리는 공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정말 우리는 발견되기를 원하는가?